제 이름은 김도현입니다. 올해 33, 평범한 직장인이죠. 그냥 어디에 갖다 놔도 존재감 없는 그런 타입. 적당히 성실하고, 적당히 무난한. 그러니까 세상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처럼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제가 결혼식장에서 신부를 기다리던 그날. 저희 엄마가 아무 말도 없이 신부 대기실로 들어가더니 그 여자, 그러니까 제 신부를 끌고 나간 뒤 사라졌습니다. 아니, 진짜 말 그대로 끌고 나갔어요. 식장 스태프도 하객들도 멍하니 서 있었고요. 전 그 자리에서 뇌가 멈췄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엄마가 사라지고 나서야 알게 된 진실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저희 엄마는요, 되게 조용한 사람이에요. 옛날 표현으로 고분고분하다고 하죠.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는 저 하나 바라보며 평생 사셨어요. 단 한 번도 자기 하고 싶은 거지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 늘 남 눈치 보고, 늘 조심조심 살아온 사람. 그게 바로 저희 엄마예요. 제가 국민학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였죠. 출근길이었는데 신호위반 트럭이 갑자기 달려들었대요. 그날 이후로 엄마는 입을 닫았어요. 우는 것도 하루 이틀이었고 이후로는 그냥 가만히 말없이 살았어요. 친척들도 몇 번 오더니 결국 다 연락 끊겼고요. 그때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도현아, 우리는 이제 둘이야. 정말 그랬어요. 세상에 둘밖에 없었고 엄마는 저를 위해 모든 걸 바쳤죠. 엄마는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그래서 전 늘 혼자 밥을 차려 먹고 혼자 숙제하고 혼자 잠들었죠. 엄마 얼굴을 하루에 한두 시간 볼 수 있으면 다행이었어요. 근데 전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어릴 때는 몰랐어요. 다들 그런 줄 알았어요. 중학교 올라가서 처음 알았죠.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걸. 엄마가 너무 늙어 보인다는 걸. 다른 애들은 엄마가 운동화 사주고 학원 데려다 주는데 우리는 중고마켓에서 산 운동화를 신고 다녔고 학원 대신 구청 도서관에 앉아 공부했어요. 그걸 부끄러워한 적은 없어요. 단지 미안했어요. 엄마한테요. 가끔 엄마가 피곤해 쩔어 눈을 감고 있을 때면 저도 모르게 바라봤어요. 이 사람, 언제까지 나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 마음이 결국 저를 공부하게 만들었고 등록금 전액 장학금 받으며 대학도 붙었죠. 서울 중간 정도 대학이었지만 엄마는 엉엉 울었어요. 태어나서 그렇게 우는 엄마는 처음 봤어요. 그리고 사회생활. 첫 직장은 작은 광고 대행사였어요. 몸은 힘들고 월급은 적었지만 매달 정해진 날에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았어요. 엄마에게 처음으로 돈을 드렸을 때 정말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이게 뭐야? 월급 받았어. 엄마 맛있는 거 사 먹어. 엄마는 봉투를 보고 저를 한참 보더니 한쪽 벽에 기대서 조용히 흐느꼈어요. 그 벽이 무너질까봐 조심하는 사람처럼 조용히. 그날 엄마가 처음으로 말했어요. 나는 이제 좀 살아도 되나 보다. 그 뒤로는 꾸준히 살림살이도 나아졌고 나도 중소기업에서 이직하며 연봉도 조금씩 올랐어요. 한 3년 전쯤엔 마침내 엄마에게 말했죠. 이제 엄마 하고 싶은 거 해도 돼. 엄마는요. 잠깐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난 하고 싶은 게 없어.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쳤어요. 하고 싶은 게 없다니. 한 사람의 인생에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래서 전 결심했어요. 엄마한테 가족을 만들어 드리자. 늘 둘이었으니까 엄마에게도 식구가 생기면 혼자라는 생각 안 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게 결혼을 결심한 이유 중 하나였어요. 물론 사랑도 있었죠. 유리라는 여자. 직장에서 만났고 몇 번의 연애 실패 끝에 만난 사람이었어요. 겉보기에 완벽했어요. 말도 잘하고 센스 있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무엇보다 엄마를 예뻐해 줬거든요. 그렇게 보였어요. 어머님 오늘 립스틱 색 너무 잘 어울리세요. 어머님 제가 좋아하는 떡 사왔어요. 어머님 저 요리 좀 해요. 다음에 갈비찜 해드릴게요. 엄마는 늘 조심스러웠지만 웃고 계셨어요. 어색하게 하지만 분명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더 믿었어요. 이 결혼이 우리 가족을 더 크게 만들어 줄 거라고. 우린 그렇게 식을 준비했고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 엄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그 조용한 사람이 화장도 하시고 머리도 하고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어요. 도현아. 응. 엄마, 오늘 잘할 수 있을까? 전 그때 웃었어요. 엄마는 뭐든 잘해. 오늘 그냥 앉아 계시기만 하면 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엄마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던진 신호였던 것 같아요. 불안, 망설임, 슬픔. 그 모든 게 섞여 있었어요. 근데 전 못 알아챘죠. 식은 오후 2시였고 1시 40분쯤에 신부 대기실을 향하던 엄마가 갑자기 저를 불러 세웠어요. 도현아. 응, 왜? 사람 눈을 봐야 해. 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긴장해서 저러시나 보다 했죠. 근데 그 말을 남긴 채 엄마는 신부 대기실로 들어갔고 10분 후 엄마가 신부 손을 잡고 안이 끌고 대기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식장에서 사라졌어요. 신부는 아무 말 없이 따라 나갔고요. 식장은 정적이 흘렀고 주례는 당황해서 저를 바라봤고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뒤섞였어요. 저는 그날 그 자리에 서서 제 모든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결혼식장은 말 그대로 얼어붙었다. 하객들 중 일부는 어리둥절했고 일부는 수근거렸다. 저거 뭐야? 신랑 어머니 맞지? 갑자기 왜 저래? 신부가 울고 있던 거 본 사람도 있다던데? 사회자는 상황 수습을 못하고 멍하니 마이크만 붙들고 있었고 주례 선생님도 어깨를 움츠린 채 눈치를 봤다. 나는 그냥 멍하니 무대 위에 서 있었다. 누군가 다가와서 조용히 말하더라. 신랑님, 괜찮으세요? 일단 대기실로 가시죠. 나는 그 말을 듣고서야 걸음을 뗐다. 신부 대기실로 들어간 순간 거기엔 유리도 엄마도 없었다. 드레스는 그대로 걸려 있었고 유리가 메고 있던 클러치 백 하나만 남겨져 있었다. 그 안에 핸드폰이 들어 있었고 비밀번호는 내가 아는 번호와 같았다. 잠금이 풀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본 메시지 하나. 언니 말대로 했어. 오늘 끝낼게. 근데 나 진짜 무서워. 보낸 사람은 혜진 언니. 그 이름은 낯설었다. 하객석은 정리됐고 결혼식은 신부 측 긴급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연기라는 해명과 함께 끝났다.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몰랐다.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식 다음 날. 엄마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신부도 그 집도 마찬가지였다.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다. 미칠 것 같았다. 나는 도대체 뭘 본 거지? 그 순간 신부의 집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 유리의 아버지. 예식장에서 한 번 인사했던 엄격해 보였던 그 사람. 김도현 씨,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주시죠. 아버지 되는 분도 모시고요. 그 말에 전 이렇게 말했죠.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오래입니다. 그렇습니까? 어머니라도 함께 와주세요. 집에 돌아와 엄마가 없는 집안을 한참 헤매다가 결국 장롱 안 서랍에서 조그만 쪽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도현아. 미안하다. 말은 못하지만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내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쪽지를 쥐고 신부 집으로 갔습니다. 문 앞엔 정장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고 날 보자 문을 열어줬어요. 응접실에는 유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유리가 앉아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도현 씨. 예. 유리 아버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릅니다. 전 아무것도 들은 게 없습니다. 정말입니까? 진짜입니다. 그 순간 유리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다. 아버지, 내가 말할게요. 그리고 그녀가 꺼낸 이야기.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날 도현 씨 어머니가 저한테 물으셨어요. 이 결혼 정말로 하고 싶은 거냐고. 내가 정말 도현 씨를 아끼냐고. 근데 그 말 듣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사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사실 결혼이 싫었어요. 제가 정말 원했던 건 아닌데 그냥 타이밍이었고 다들 하니까 그냥 그렇게 따라가고 있었어요. 유리의 부모는 경악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치만 엄마가 그랬잖아. 결혼은 현실이라고. 조건 맞으면 그냥 하라고. 그녀의 고백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혜진 언니. 그 사람은 내 대학 때 동아리 선배예요. 요즘 다시 연락하고 있었고 결혼 전에 마지막으로 만나고 있었어요. 그 말에 유리 아버지는 그대로 커피잔을 탁자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지금 이 자리까지 와놓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화도 안 났어요. 너무 멍했고 그냥 숨이 안 쉬어졌어요. 그때 유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도현 씨 어머니가요.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럼 도망쳐라. 그래서 도망쳤어요. 그날 엄마 손에 이끌려간 거 아니에요. 그 손이 그냥 너무 따뜻해서 따라간 거예요. 그날 이후 엄마는 잠적했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 직장에도 안 나갔고 지인들 누구도 엄마의 행방을 몰랐어요. 그리고 5일 뒤 집으로 택배 하나가 도착했어요. 보낸 사람 김순자. 내용물은 얇은 노트 한 권이었고 표지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가 본 것, 들은 것, 말 못한 것. 거기엔 엄마가 결혼 준비 기간 내내 유리 가족의 말과 행동을 보고 느꼈던 것들이 적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어요. 유리 어머니가 어머님은 그냥 조용히 계시면 돼요. 라며 자꾸 나를 회피함. 예복 맞추러 갔을 때
유리 아버지가 우린 사돈 맞을 자격 없다고 생각 안 해요. 라고 했을 때 도현이 눈빛이 흔들렸다. 식장 미팅 날 유리가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몰래 통화. 언니, 그 날은 못 만날 것 같아. 라고 말함. 억지로 말 돌림. 결정적으로 도현이가 없는 자리에서 유리 아버지가 유리에게 말함. 결혼하면 우리 집안 체면이 있으니 도현 씨 어머니는 자주 안 뵈었으면 좋겠다. 그때 알았어요. 엄마가 왜 그랬는지. 왜 아무 말도 없이 신부를 데리고 사라졌는지. 그리고 엄마가 그날 결혼식을 깨버릴 각오를 했다는 거려. 그 모든 걸 보고도 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유리를 좋아했고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엄마는 그 딱딱한 얼굴 뒤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저보고 불쌍하다고 했어요. 결혼식 당일 신부가 도망간 남자라면서.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게 불쌍한 일이 아니라 구원받은 일이었다는 거려. 그리고 그때부터 엄마를 찾기 위한 제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엄마가 사라진 뒤 나는 거의 며칠을 밥도 못 먹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결혼식은 깨졌고 유리와는 사실상 연락이 끊겼다. 그녀가 다시는 전화하지 않겠다고 문자를 보냈다. 미안해요. 정말 고마웠어요. 이 말밖에 못 하겠어요. 정말 그게 전부였다. 3년을 만난 연인, 그리고 결혼식 전날까지 사랑해를 말하던 사람이. 나는 멍한 상태로 며칠을 보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았다. 엄마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그리고 엄마는 대체 뭘 지키려고 그렇게 한 걸까? 노트에 적힌 것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다시 엄마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먼저 엄마가 마지막으로 일하던 식당에 찾아갔다. 건물 뒤편, 늘 조용했던 백반집. 사장 아주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한숨을 쉬었다. 아이고, 도현이구나. 너도 참 마음고생 많았겠다. 혹시 어머니 연락 오셨어요? 연락까진 아니고 며칠 전에 가게에 들러서 그랬어. 멀리 좀 다녀오려고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방 하나 들고 어디 간다고 하시던가요? 그게 고향 간다고 했던 거 같은데. 고향이요? 전라도요? 그런 것 같아. 근데 도현아. 네. 그날 너희 엄마 좀 이상했어. 얼굴에 화장도 하고 향수도 뿌리고. 근데 눈빛이 너무 슬펐어. 마치 이별하는 사람 같더라. 그 말을 듣고 전라도 순천 엄마의 고향으로 내려갔다. 낡은 역, 익숙한 골목길, 그리고 외할머니가 살았던 오래된 집. 거긴 이미 폐가였다. 문은 반쯤 부서져 있었고 안은 먼지투성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신기하게도 엄마가 남긴 듯한 흔적 하나를 찾았다. 거실 구석, 유리병 안에 접혀있는 편지 한 장. 여긴 내가 오면 찾을 줄 알았다. 엄마의 글씨체였다. 그 아래엔 짧게 적혀 있었다. 모든 걸 말해줄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 편지엔 주소가 하나 적혀 있었다. 순천에서 버스로 2시간을 더 가야 하는 작은 시골 마을. 나는 무작정 그곳으로 향했다. 시골길을 따라 도착한 그 마을은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다. 낡은 초가집 앞에 80대는 돼 보이는 노인이 마당을 쓸고 있었다.
저기요, 혹시 김순자 씨 아들인데요. 그 말에 그 노인은 멈칫하더니 나를 바라보았다. 그래, 도현이냐? 네. 절 아세요? 그래. 내가 마지막으로 봤을 땐 3살이었지. 누구시죠? 나는 내 외삼촌이다. 내가 몰랐던 진실. 엄마에겐 친오빠가 있었다. 엄마가 우리에겐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사람. 외삼촌은 날 조용히 마루에 앉혔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이렇게 말했다. 너희 엄마, 내 아버지랑 결혼할 때 집안에서 대판 싸움이 있었어. 내 외할아버지는 반대했고 나도 사실 반대했지. 왜요? 그 사람.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그때 이미 다른 여자와 살던 사람이었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버지는 유부남이었어. 그런데도 너희 엄마는 끝까지 그 사람을 택했지. 결국 집에서 쫓겨났고 그 뒤로는 연락도 끊겼어. 그 말은 내 가슴을 세게 쳤다. 지금껏 아버지는 그저 일찍 돌아가신 분이었는데. 근데 도현아, 너희 엄마, 넌 몰라도 정말 많이 다쳤던 사람이야. 넌 그냥 행복하게만 컸으면 좋겠다고. 자기 아픔은 절대 말 안 하더라고. 그날 밤 나는 그 마을에서 묵었다. 그리고 외삼촌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너희 엄마, 아마 이 근처 절 옛날 친구 집에 머물고 있을 거야. 그 여자 이름이 한미정이었지. 다음 날 외삼촌이 알려준 대로 찾아간 작은 민박집. 그 마당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날 보며 웃었다. 도현이니? 네, 엄마 어디 계세요? 그녀는 문을 열어줬다. 작은 방 안에 엄마가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주저없이 엄마를 안았다. 왜 그랬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엄마는 말이 없었다. 그저 한참을 안고만 있었다. 그날 저녁 엄마는 드디어 입을 열었다. 너까지 그 집 식구 될까봐. 너마저 그 사람들 손에 잡힐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어. 엄마, 내가 엄마 말 안 들어서 엄마가 사라진 줄 알았어. 아니야. 너무 잘 자라줘서. 그래서 더 겁났어. 엄마는 유리의 집안이 가진 겉과 속의 차이를 너무 많이 봐버렸다고 했다. 유리 어머니는 웃는 얼굴로 엄마를 무시했고 유리 아버지는 식사 자리에서조차 은근히 우리 집안이 그래도 괜찮은 집안이니 라는 말투를 입에 달고 살았다. 도현아, 엄마는 한 번 인생을 잘못 살아서 너는 꼭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랐는데. 엄마는 울면서 말했다. 그날 유리 눈을 봤어. 그 아이는 너를 안 보는 눈이었어. 그래서 말했지. 도망쳐. 그리고 아이는 정말 그렇게 했더라. 그날 밤 나는 한참을 울었다. 엄마 앞에서 어른이 돼서 처음으로 울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온 뒤 모든 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한 통의 전화가 나를 다시 흔들었다. 김도현 씨, 안녕하세요. 저희는 유리 씨 관련해서 조사 중인 기관입니다. 최근 모금 사기 관련된 건으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 말은 이 사연의 진짜 반전의 시작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지 며칠 뒤였다. 전화 한 통이 내 평온한 일상을 다시 뒤흔들었다. 김도현 씨 맞으시죠? 서울 중부경찰서 지능범죄팀입니다.
유리 씨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 요청드리고자 연락드렸습니다.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유리? 경찰서? 무슨 일이지? 담당 수사관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최근 SNS를 통해 진행된 익명 모금 활동과 관련하여 유리 씨가 핵심 인물로 연루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현재 피해자 진술과 계좌 내역을 확보 중입니다. 도현 씨는 결혼 예정자였기에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는 머릿속이 하얘진 채 약속된 날짜에 경찰서를 찾았다. 그곳에서 내가 들은 이야기. 내가 알던 유리라는 사람은 그녀에 반해 반도 몰랐다는 걸 깨닫게 했다. 수사관은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 계좌, 보이시죠? 이게 유리 씨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실존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이 계좌로 6개월 동안 총 4천만 원가량의 모금이 들어왔고요. 그 돈이 최종적으로 유리 씨 본인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모금, 이라뇨? 아동 암 환자, 독거노인 지원, 산불 피해 복구. 여러 명목이었습니다. 모두 허위였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내가 3년을 사랑했던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리고요. 수사관은 또 다른 파일을 꺼냈다. 결혼식을 앞두고 김도현 씨 앞으로 가입된 공동 예금 계좌에서 결혼 자금 외에 의심스러운 인출이 있었습니다. 총 3차례, 총액 800만 원. 그 계좌는 유리와 내가 결혼 준비를 하며 함께 만든 계좌였다. 전세금, 예식비, 신혼여행 비용. 그 안에는 내 전 재산이 들어 있었다. 나는 어지러웠다. 숨이 가빠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준 하나의 영상. 편의점 CCTV였다. 거기엔 유리와 한 여자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다. 이름은 혜진. 그녀는 유리의 언니가 아니라 실제론 함께 사는 동거인이었다. 수사관이 설명을 덧붙였다. 두 사람은 지난 2년간 함께 살며 여러 방식으로 생활비와 명품 소비를 유지해왔습니다. 김도현 씨는 일종의 합리적 대상이었습니다. 결혼을 명분으로 한 자금 확보, 그리고 사회적 신분 상승의 수단. 그 순간 이해됐다. 왜 결혼을 하자마자 서둘렀는지. 왜 예식장 계약부터 가전 예약까지 모든 걸 유리가 주도했는지. 나는 이용당한 거였다. 아무것도 모른 채. 사랑이라고 믿으면서. 집에 돌아온 나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동안의 기억들이 사진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도현 씨는 참 착하시다. 어머님이랑 진짜 닮으셨어요. 결혼하면 저 진짜 잘할 거예요. 그 모든 말들이 지금은 전부 각본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유리가 자백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녀는 모든 사실을 인정했고 당시 나와의 결혼은 혜진과의 합의된 작전이었다고 했다. 신혼집을 공동명의로 설정한 후 결혼 직후 명의를 이전받고 3개월 뒤 이혼하며 위자료를 요구할 계획이었다는 것. 그 말을 듣고 나는 어이가 없었다. 어떻게 그런 걸 그렇게 차분히 계획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엄마의 노트. 그 안에 있었던 유리와 혜진의 통화. 언니 말대로 했어. 오늘 끝낼게. 근데 나 진짜 무서워. 그게 단순한 결혼식 회피가 아니었다. 범죄를 멈추겠다는 뜻이었다. 엄마가 신부 대기실에서 유리에게 마지막으로 건넨 말. 사람 눈을 봐야 해. 그 한마디가 그날 유리의 마음을 꺾은 거였다. 도망친 건
사랑 때문도 아니고 미련도 아니었다. 양심이었다. 그리고 엄마였다. 유리는 결국 모든 걸 포기하고 사라졌고 엄마는 그 아이를 끌어낸 거였다. 그날 내 인생을 살린 건 내 엄마였다. 며칠 뒤 나는 다시 순천으로 내려갔다. 엄마는 말없이 마루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었고 엄마 머릿결이 나풀거렸다. 나는 그 앞에 앉아 천천히 말했다. 엄마, 나 이제 다 알아. 그날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는 인생이 끝장났을 거야. 엄마는 그제서야 고개를 돌렸다.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 아이가 말했어. 결혼식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근데 자기는 아무 말도 못하겠다고. 엄마는 그걸 어떻게 믿었어? 눈을 봤어. 진심이 있었어. 그 아이는 나쁜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도현이 앞에서 도망치고 싶어 했어. 나는 그때 느꼈다. 엄마는 내 곁을 떠난 게 아니라 끝까지 내 옆에 있어준 거라는 걸. 나는 이렇게 말하며 손을 내밀었다. 엄마, 이제 집에 가자. 그 손 위로 따뜻한 손이 포개졌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다. 유리와 혜진은 검찰 송치 직전까지 모든 혐의를 순순히 인정한 것으로 보였다. 처벌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나는 이대로 끝낼 생각이 없었다.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배신을 넘어 공적인 영역에서까지 선을 넘은 사건이었다. 엄마가 남긴 노트. 그 안에는 법적 증거로도 충분한 정황 기록들이 남아 있었다. 녹음은 없었지만 날짜와 시간, 장소, 대화의 뉘앙스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중 하나. 예식장 미팅 날 유리 아버지가 유리에게 말했던 그 문장. 결혼 후엔 도현 씨 어머니는 외부 행사에 안 데리고 다니는 게 좋겠지. 그건 단순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는 시선, 계층 차이를 못 박는 말이었다. 나는 이걸 그냥 넘기지 않기로 했다. 수사를 담당하던 형사가 내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피해자로서 언론 대응 여부는 자유입니다. 유리 씨 측이 합의를 원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죠? 합의는 생각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언론에 보도될 수 있습니다. 최근 유사한 사례가 많아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클 겁니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공익제보 포털에 익명 제보자로 엄마의 노트 일부를 정리해 전달했다. 그중 유리 측 부모와의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말, 결혼 전날 계좌에서 빠져나간 자금 내역, 유리와 혜진이 공모했던 정황 등을 정리해 보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인터넷 포털 메인에 실시간 뉴스가 올라왔다. 별표, 결혼 앞둔 예비신랑, 신부의 전 재산 털려. 알고 보니 사기 커플, 별표. 별표, 시부모 배제 요구한 신부 측 부모. 혼주차 빼달라는 갑질 논란, 별표.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기사 속 배경 이야기에 뜨겁게 반응했다.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진짜 사람 눈을 봐야 해. 예비 시어머니가 사람 살리셨네. 결혼식장에서 사라진 이유가 사이다였네. 저 정도면 처벌이 약하지 않을까? 그리고 기사는 연일 보도됐고 어느 유튜브 채널은 그 사건을 다룬 인터뷰 요청까지 해왔다. 하지만 나는 인터뷰를 사양했다. 그저 엄마가 했던 말 한마디가 세상에 알려지기만을 바랐다.
그 사건이 화제가 되자 유리 아버지는 뒤늦게 사과를 전해왔다. 직접은 아니었다. 지인을 통해 전해진 말이었다. 유리 아버지가 이 말 꼭 전해달랍니다. 그땐 너무 체면에 얽매여서 실수를 많이 했다고. 어머니께도 꼭 사과드리고 싶다고 하십니다.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사람 마음은 무게가 없어요. 하지만 그 말 하나가 사람을 얼마나 짓누르는지는 이젠 본인도 아시겠죠. 그리고 유리 측 변호인단이 정식으로 손해배상금 합의를 제안해왔다. 금액은 3천만 원. 그러나 나는 이렇게 답변했다. 그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한 번은 알려야겠다는 마음뿐입니다. 그 후 내가 올린 커뮤니티 글 하나가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제목은 단순했다. 별표, 결혼식 날 신부를 데리고 사라진 우리 엄마 이야기, 별표. 글에는 사건의 전말, 엄마가 적은 노트의 일부, 그리고 결혼식에서 벌어진 장면을 있는 그대로 썼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랬다. 그날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는 내 인생을 통째로 잃었을 겁니다. 그 글은 일주일 만에 300만 뷰를 넘겼다. 사람들은 그 글을 현실판 영화라 부르며 공감과 위로, 분노와 지지를 쏟아냈다. 어느 청년은 댓글에 이렇게 썼다. 당신 어머니 같은 분이 진짜 어른입니다. 그런 어른을 본 적이 없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댓글을 보며 나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우리 고기 먹으러 갈까? 엄마는 웃었다. 그래. 이번엔 내가 쏜다. 그날 밤 우리는 삼겹살집에서 맥주 한 잔씩 기울였다. 오랜만에 엄마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그 웃음은 내가 본 어떤 드레스보다, 예식장의 화려한 꽃보다 더 반짝였다. 그리고 그제서야 나는 진짜로 깨달았다. 가족이라는 건 결혼식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엄마와의 삼겹살집 만찬 이후 우린 마치 오래된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을 맞이한 듯한 기분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기억에 남는 장면은 많았지만 그중 가장 선명했던 건 엄마의 미소였다. 고단한 인생을 살아온 엄마가 처음으로 어깨에 힘을 빼고 아들 앞에서 웃었다. 그 웃음을 보며 나는 하나의 결심을 했다. 엄마, 이젠 나 혼자 벌어서 엄마 쉬게 해줄게. 그 말 20살 때도 했었어. 그땐 진짜일 줄 몰랐지.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나 진짜로 뭘 해보고 싶어. 나는 놀랐다. 뭐? 엄마가 하고 싶은 거 생겼다고? 응, 나 글 배워보고 싶어. 글씨 예쁘게 쓰는 거, 캘리그래피 같은 거. 진짜 잘 어울려. 나이 들면 그런 거 해도 되는 거지? 당연하지. 그날 이후 엄마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캘리그래피를 배우기 시작했다. 매주 2번 예쁜 필기구를 챙겨 들고 나서는 엄마의 뒷모습은 예전 주방에 나가던 그 뒷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그건 자기 인생을 처음으로 직접 꾸리는 어른의 뒷모습이었다. 나도 변했다. 회사에 복직하며 이전처럼 사람 좋은 웃음만 짓는 사람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을 조심스럽게 꺼낼 줄 아는 사람이 됐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 일 겪고 어떻게 멘탈 안 나갔냐,고. 근데 이상하게도 난 그 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고 생각한다. 엄마가 나를 끌어낸 그 순간부터 나는 누군가의 인생에서 이용당하는 대상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리고 그 덕분에 나는 비로소 나 자신과도 화해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유리에게서 편지가 도착했다. 구치소 주소였다. 처음엔 뜯을까 말까 고민했지만 결국 조심스럽게 열어봤다. 도현 씨. 이런 모습으로 마지막 편지를 쓰게 되어 미안해요. 사람이라는 게 참 욕심이 많고 어리석고 그러면서도 누군가 따뜻하게 손 내밀어주면 쉽게 무너져요. 당신 어머니가 제게 그 손을 내밀었을 때 제가 왜 울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때 도망친 게 처음으로 제가 스스로 한 제 선택이었어요. 감사했고 미안했고 지금도 그래요. 진심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 편지를 조용히 접어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다. 용서는 그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다. 하지만 그 말마저도 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걸 난 알기에 그녀의 마지막 말은 그대로 묻어두기로 했다. 시간이 흘렀고 어느 봄날이었다. 엄마가 문화센터에서 수료증을 받아왔다. 도현아 봐봐. 나 수료증 받았어. A4 용지 한 장짜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건 평생을 뒤로 미룬 한 여자의 첫 도전이었다. 이제 이걸로 뭐 하고 싶어? 나. 동네 애들 모아 글씨 가르치고 싶어. 초등학생들 이름 써주고 편지 봉투에 예쁘게 써주는 그런 거. 그거 완전 엄마한테 딱인데? 그럼 나 간판도 만들까? 순자의 손글씨 교실 어때? 완전 찬성이지. 우린 그렇게 웃으며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먹었다. 그 순간 지나가는 봄바람에 엄마의 흰 머리카락 몇 가닥이 흩날렸다. 나는 조용히 속으로 다짐했다. 이 사람을 내가 평생 지켜야겠구나. 결혼은 깨졌고 인생은 뒤틀렸고 신뢰는 산산조각 났지만 그 모든 걸 껴안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준 건 사랑이었다. 피부치로서의, 가족으로서의,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깊은 사랑. 그 사랑이 없었다면 나는 끝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랑 덕분에 나는 다시 걸을 수 있다. 혼자서도, 아니, 엄마와 함께 살다 보면 한 번쯤은 그런 날이 온다. 눈 뜨자마자 모든 걸 내려놓고 싶어지는 날. 사람이 무섭고 세상이 억울하고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를 만큼 모든 게 버겁게만 느껴지는 날. 나에게 그날은 결혼식 당일이었다. 내가 믿은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세상이 조롱처럼 돌아섰던 그날. 근데 돌이켜보면 그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 정도면 운이 좋았다고. 결혼 전에 막아서 다행이었다고. 사기당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라고. 그 말, 맞다. 정말 맞는 말이다. 근데 나한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 그건 내 곁에 나를 위해 망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내 엄마.
세상 조용하고 소심하게만 보였던 그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신부의 손목을 붙잡고 예식장을 뛰쳐나간 사람. 그 순간만큼은 영화 속 주인공도 드라마 속 영웅도 부럽지 않았다. 그건 사랑이었다. 내가 말로 표현하지 못한 가슴속 깊은 데서 자라난 사랑. 그 사랑은 내가 몰랐을 때도 나를 지켜줬고 내가 외면할 때도 나를 믿어줬다. 사람 눈을 보라고 했던 엄마의 말.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안다. 사람 눈엔 말로 다 못하는 게 담겨 있다. 불안, 진심, 거짓, 그리고 사랑까지. 나는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그 순간이 꿈처럼 느껴진다. 결혼식장을 나와 엄마와 신부가 사라졌던 그 장면. 그건 도망이 아니라 해방이었다. 이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팔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결혼은 깨졌지만 사랑은 남았고 관계는 끝났지만 사람은 남았다. 그리고 나는 이제야 정말 나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 엄마는 요즘 아이들한테 이름을 써주는 교실을 연다. 처음엔 몇 명 안 되던 애들이 지금은 수업 끝나고도 놀다 가는 곳이 됐다. 엄마는 늘 말한다. 글씨도 사람이야. 억지로 꺾으면 똑같은 글자도 아프게 보여. 맞다. 사람도 그렇다. 억지로 꺾이면 아프다. 그래서 나는 이제 꺾이지 않기로 했다. 누가 뭐라 하든 내 눈을 믿고 내 마음을 지키기로 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줄 땐 조건 없이, 계산 없이 건네기로 했다. 왜냐고? 그게 내가 엄마에게 배운 사랑이니까. 이 이야기를 끝내며 누군가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그런 엄마가 있어요. 혹은 나도 그런 사랑을 주고 싶어요. 그렇게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따뜻해졌으면 좋겠다. 이건 내 이야기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어느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누군가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그 사람을 무작정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쩌면 그 선택이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가장 용기 있는 한 걸음이었을지도 모르니까. 그날 내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